안녕하세요. 톡톡사연 박주한입니다. 요즘엔 그런 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모가 서울에만 살아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거다라는 말이 있던데 오늘 이 사연을 보니 그 말이 현실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흔히 착한 사람들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냥 네네 하고 넘기는 경우 많은데요. 오늘 사연자분은 정말 통쾌하게 사이다 복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사연 빨리 만나볼까요? 톡톡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저희 형님을 고발하기 위해 나왔어요. 저에겐 형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저를 결혼 생활 내내 정말 너무나 힘들게 했거든요. 이 두 분 때문에 그 좋던 시댁에 가는 게 언젠가부터 너무 스트레스가 될 만큼 말이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네요. 아무리 내면이 단단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최근에 화끈하게 복수를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며 저도 속을 좀 풀어볼까 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부디 제 사연이 뽑히길 바라며 글을 시작해볼게요.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다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며 조금씩 연애 감정을 쌓게 된 케이스예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입사 동기이다 나이가 같다 보니까 서로 의지도 되었고 스트레스 받은 날엔 노래방도 가며 스트레스를 풀면서 회사 밖에서는 말을 놓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상 이 말을 들었을 땐 당황함을 넘어서 뜬금없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정식으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꼭 지금 말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 있으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야. 뭔가 확 꽂히는 고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절절한 마음이 담긴 고백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날 이후 회사에서 남편을 보는 게 조금씩 어색해졌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그 말이 생각나 일에 집중 안 될 정도였죠. 뭐랄까요? 관심이 없다 해도 이 사람이 날 여자로 보기 시작하면 나도 한 번쯤 그 사람을 남자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로서 생각했을 때 남편은 꽤 괜찮은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만 봐도 다정하고 매너 좋은 사람이었으며 남편은 장난기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함께 있다 보면 웃을 일이 많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제가 고백했죠. 좋아. 우리 한 달만 사귀어보자. 어? 아니,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 달? 아니, 사귀면서 느낌만 보자는 거야. 잘 맞으면 계속 만나고. 어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고백이었는데요. 그냥 사귀자고 하면 될걸. 친구로 알고 지내던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쑥스러워 그랬는지 그렇게 말하고 말았네요. 어찌됐든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하는 동안 꽤나 열정적이었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이 끝나면 서로 만나 애정 표현하기 바빴고 생전 안 하던 외박까지 해가며 남편과 불타는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그런지 남편과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또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난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연애한 지 1년대쯤 남편이 먼저 제게 제안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결혼을 생각해보는 건 어때? 자기도 알다시피 나는 예전부터 가정을 이루고픈 게 꿈이었잖아. 난 당신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이뤄서 오순도순 살고 싶어. 우리 어머니도 당신을 너무 궁금해하고. 이런 말은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선수 쳤네. 좋아. 나도 얼른 당신 어머니도 뵙고 당신하고 함께 살고 싶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제 대답은 무조건 예스였죠. 남편과 연애하는 내내 남편을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만큼 얼른 이 사람과 결혼해 하루라도 떨어지지 않고 매일 밤 같은 잠자리에 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부터 뵈러 가기로 했는데요. 저한테 당시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였던 두 분을 뵈러 가기 전엔 얼마나 긴장됐는지 청심환을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분의 부모님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죠. 물론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니 당연히 괜찮은 분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니까요.
허나 제 걱정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온화한 태도로 절 맞이해 주셨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 다들 시댁살이에 대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시댁살이 당했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내심 안심이 됐죠. 다만 결혼 전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형님들이었어요. 형님들이 절 보고 싶다 하여 결혼 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큰형님은 아주버님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돈이 많았고 작은 형님 역시 가정주부이지만 의사 집안이라 부유했고요. 이미 남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명품으로 휘감은 옷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동서. 동서는 아직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나 이 집안 굴러가는 거에 대해 잘 모를 테니까 우리가 설명해 줄게. 뭐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그래 동서.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우리한테 상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해도 괜찮아. 저를 동서라 부르며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뭐랄까요.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자신들이 위고 넌 아랫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듯한 말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명절날은 동서가 제일 먼저 아침에 시댁에 와 있는 게 좋겠다. 음식은 부담 없이 하는 편이지만 몇 가지 정도는 동서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등등.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을 불러놓고 이 집안의 규칙들을 늘어놓는데 솔직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 걱정하던 대로 그렇게 잘해주신다 했던 형님 두 분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시어머니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곤 했죠. 시어머니가 앞에 있을 땐 저에게 잘해주다가도 안 계실 땐 저에게 말도 시키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대하는데 제가 심지어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정말 못 들으신 건가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곤 했는데 그런 행동이 대놓고 반복되자 바보라도 이 사람들이 날 따시킨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날 전을 부치다 잠시 부엌 옆쪽으로 나 있는 베란다에 가 김치를 가져오려던 찰나 이 형님 두 분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아니, 막내 동서 입고 온 옷 봤어? 아, 어쩜 저리 싼 티, 빈 티가 났는지 몰라. 창피해 죽겠다니까. 가난한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 월급 빤하다곤 하지만 어쩜 저러고 다닐 수 있나 몰라. 나 같으면 창피해서 저러고는 시댁에 못 올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거기다 말하는 것도 은근 상스러워요. 시골에서 자라 그런지 여러모로 저희랑은 수준도 달라요. 도대체 왜 저런 여자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선. 아휴, 알잖아. 우리 서방님 눈 낮은 거. 예전에 데려온 여자들 모두 하나같이 별로였잖아. 그러니 저런 여자를 데려온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꼼짝없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러고 서 있는 걸 발견한 큰형님이 아무렇지 않게 절 보더니 동서, 우리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어. 동서 얘기한 거 아니야. 괜히 오해하지 마라. 하며 되도 않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 있죠. 누굴 바보로 하나.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혔어요. 전 그날 명절 내내 얼굴이 펴지지 않았고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눈치챈 시모께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지만 시모에겐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만 살짝 귀띔했더니 남편은 믿지 못하더군요. 에이, 설마 당신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했겠어? 그냥 정말 드라마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실 분들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드라마 얘기일 수 있어? 분명 내 얘기였다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너무 흥분하지 마. 당신 요즘 형님들하고 사이 안 좋고 하니까 감정이 많이 상했나 본데 당신 얘기한 거 아닐 거야. 남편에겐 아무리 얘기해봤자 믿어주지 않았죠. 저만 분해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요. 저는 회사 월급쟁이로 일을 하며 제가 하는 일에 꽤 만족하고 있었어요. 큰 회사도 아니었고 중요한 위치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남편과 둘이 벌이를 하다 보면 작은 돈이지만 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차차 아이 계획도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며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오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모아놓은 적금을 깨고 돈을 갖다 쓰면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불안정해졌거든요. 여보, 걱정하지 마. 이번 달만 지나면 돼. 내가 강 사장한테 투자 받으면 손해는 금방 메꿀 수 있어. 정말이야? 당신 저번 달에도 그렇게 말했어. 닥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 믿고. 알았어. 일 봐. 이만 전화 끊어. 남편은 절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가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믿고 한 투자 역시 사기로 밝혀지면서 갑작스레 생긴 빚으로 인해 집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당시 너무 힘이 든 상황인지라 저는 물만 목구멍으로 겨우 넘기고 있었어요. 가난한 친정에 돈을 빌릴 수도 없어 시댁에 겨우 생활비 정도 도움받아 생활해야 했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갈 데가 없어지자 월세방 구하는 것도 부담이라서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 남편은 고개만 숙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갑작스레 들어온 저희 부부에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 죽을 손수 끓여주시고 죽을 떠먹여주시며 위로해주셨죠. 아가야, 많이 힘들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에휴, 미안하다. 괜히 내 아들 때문에 네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은 보상하마.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저희가 여기서 지내서 불편한 점도 많으실 텐데. 죄송해요.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같은 말들을 하며 지냈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전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면서 좋지 않은 점도 있었죠. 바로 형님들을 자주 볼 기회가 많다는 거였어요. 형님 두 분 다 시댁에 자주 들르곤 했어요. 시댁 가까이 살기도 했고 시모가 가족끼리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조용히 식사하고 좋은 이야기만 나누다 가면 좋으련만 형님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시댁에 올 때면 그렇게 저만 시켜 먹으려 안달이었어요. 막내 동서, 과일 좀 깎아와봐. 아니, 언제 시켰는데 아직도야? 얘 큰애야. 네가 해도 될 일인데 왜 그리 작은 애를 닥달하는 거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막내 동서가 손이 느린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좀 알려주고 있는 차예요. 혼을 내서라도 일을 얼른 배우는 게 막내 동서에게도 나을 테니까요. 그치, 동서? 큰형님이고 작은형님이고 저를 불러 과일 깎아라, 저녁 차려와라,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턱 적어주며 해오라는데 황당했어요. 마치 두 명 다 저를 이 집의 하인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간이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음식이 늦게 되면 어찌나 뭐라 하는지.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지만 큰형님은 절 가르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시키곤 했어요. 동서는 아무 불만 없지? 내가 동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하면서 절 생각하는 척 말하는데 그런 큰형님이 너무 얄미웠어요. 작은형님은 이에 한술 더 떠 시어머니가 없을 때면 은근히 제 뒷담화를 하며 괴롭히곤 했죠. 그런데 그 뒷담화의 내용이라는 게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사람의 약점을 꼬집어 말하는데 들으면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지금이라도 기억에서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었죠. 아니 형님, 아까 막내 동서 말투 들으셨어요? 어찌나 버릇이 없던지. 글쎄 형님이 자기한테만 일 시킨다고 파락파락 대드는데 보는 제가 다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빈털털이 돼서 시댁에 기생하고 있는 주제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내 동서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어. 윗사람한테 갖춰야 하는 태도가 있기 마련인데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 그런지 그것도 못 배웠나 봐. 자기나 나나 우린 명문대 출신이니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가 군기를 제대로 잡아야겠어. 맞아요. 형님이 한번 나서주세요. 그날은 큰형님이 제게 모든 명절 음식을 맡긴 날이었어요. 입으로만 시키고 다른 형님과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것부터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일하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잘 되어가냐고 부엌에 들어오시니까 마치 자기들이 이 음식을 한 것처럼 말했어요. 거기에 전 기분이 더 나빴고 결국 큰형님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죠. 형님, 음식 하실 땐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리고 자꾸 입으로만 요리를 하시는데 그러니 요리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로 큰형님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듯 표정을 구기더니 저에게 외려 내가 언제 일을 돕지 않았냐며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 제 성격이 이상하다고 화를 내는 거였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작은 형님이 이런 식으로 뒷담화하고 계신 거였어요. 두 사람은 제 학력, 친정에 대해 돌려가며 고루고루 씹어댔고 그쯤 되니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앞에 나서고 말았어요. 형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생이요. 네, 형님들 말대로 저희 부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꼭 그런 말로 사람 속을 긁어놓고 상처를 줘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형님들은 이런 일 인생에 없으실 것 같아요? 어머,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그이는 의사야. 우리한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 동선애야 기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작은 사업도 망해서 시댁에 들어와 있는 거지. 기분 나쁘니까 비교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맞아. 그리고 우리가 뭐 틀린 말 했나? 솔직히 우리는 막내 동서랑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 시골 출신인 막내 동서가 지식이 짧다 보니 무슨 시사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다못해 우리랑은 영어로 대화할 수준도 안 되잖아. 형님들, 그만 좀 하세요. 참아야지를 수만 번 속으로 생각했던 저지만 급기야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눈물 나져 날 것 같더군요. 그때 제 목소리를 들은 시모가 와서 무슨 일이냐 묻게 되었고 저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거니? 예, 막내 아가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아까 저랑 장 보러 나가시기로 했잖아요. 저 준비 다 됐어요. 얼른 나가요. 허나 시어머니께서 사건을 캐물으려 하니 형님들은 바로 화제를 돌려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했고 시어머니는 의아한 시선으로 저를 보다 형님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저는 비참하게도 혼자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거실에 가만히 서 있으니 서러움에 눈물이 비죽비죽 흐르더라고요. 사실 이미 남편 사업이 망해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갚아나가야 할 빚도 걱정됐고 사는 앞길이 막막했으니까요. 거기다 남편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 때문에 저는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하며 마음고생을 치르고 있었죠. 그래도 절 생각해주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옆에서 안정을 되찾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두 형님들이 번갈아가며 제 속을 긋고 상처를 주니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중재 요청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들으시다 두 형님을 앉혀놓고 훈계를 하셨어요. 얘들아, 우린 한 가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윗사람이야. 그럼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대체 왜 막내를 왕따시켜서 집에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야? 내가 부탁하지 않았니? 막내 들어오면 너희들이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라고. 그런데 내 부탁이 그리 들어주기 어려웠어? 내가 늙어서까지 니들이 하는 이런 못된 행동 꼬라지를 두고 봐줘야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 맞아요. 저흰 그런 적 없어요. 이게 다 동서가 괜히 저희 처지가 질투나서 저러는 거라고요. 막내 동서,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드렸기에 이러는 거야? 막내 동서,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어디. 전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기막혀.
어머님, 저 여우 같은 것한테 속지 마세요, 제발. 막내 동서가 저희를 질투했다니까요? 어머님, 자긴 서방님 사업이 많이 힘든 처지고 저희는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면서 틈만 나면 저희들에게 욕을 했다고요. 저희야말로 막내 동서의 저런 파렴치한 짓에 질렸어요. 처음에야 사람 처지가 갑자기 저렇게 되니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해주자고 여겼는데 이젠 어머니께 거짓말까지. 저희야말로 못 참겠네요. 형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됐다. 그만해라. 너희들 다. 내가 첫째, 둘째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마. 막내를 한 번만 더 따시켰다가는 그땐 나도 이리 고분고분이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아듣겠니? 시어머니가 다행히 제 말을 믿어주셔서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두 형님들은 씩씩대며 다신 시댁에 안 오겠다는 마음에 없는 말까지 하며 집으로 돌아갔고요. 허나 마음 놓기도 잠시 두 형님에게 제가 정말 폭발할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제가 시댁에 있는 걸 알게 된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와 저에게 직접 하신 김치와 농사 지은 것들을 갖다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바빠서 얼굴도 볼 기회가 없던 엄마였지만 엄마는 제가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게 걸렸는지 직접 오신다는 거였죠. 허나 저는 허리 불편한 엄마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가 그래서 제가 직접 엄마 집에 가서 농작물을 갖고 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밥은 잘 먹는지 몸이 마른 것 같다며 여러모로 걱정했는데 전 엄마와 얘기를 이어가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괜찮다며 최대한 빨리 시댁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 오니 엄마 얼굴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염려하던 엄마의 눈빛이나 입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주신 농작물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일부러 바쁘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망설이다 두 형님들께 고구마들을 나눠줬어요. 솔직히 저야 형님들에게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엄마가 가족들 드리라고 형님들 것까지 챙겨준 거니 엄마 성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주었네요. 역시나 그걸 받는 형님들 표정도 썩 좋진 않았어요. 고구마? 나 고구마 안 좋아하는데 감자면 모를까. 저희 엄마가 손수 농사 지으신 거예요. 맛이 달고 좋아요. 그래. 내가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 너 요즘 살 뺀다며. 이거 먹으면서 해라. 그 고구마가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들어서 도움이 될 거야.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 동서 고마워. 잘 먹을게. 두 형님들은 시모가 옆에 계시니 어찌할 수 없이 제가 건넨 비닐봉지를 자신의 명품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들끼리 궁시렁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일이 터졌어요. 오랜만에 갈비가 먹고 싶다는 시아버지 말에 근처에 다 함께 고깃집에 가서 외식하고 있었죠. 형님들과 마주 앉아 갈비를 먹는 것도 불편해서 조용히 고기를 먹다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에 띄더군요. 그건 바로 쓰레기통에 있는 비닐봉지였어요. 저희 엄마의 고구마들이 담겨져 있는 그 비닐봉지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마침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나오더니 저를 보곤 이러는 거예요. 막내 동서, 미안해. 나는 먹는 것만큼은 깨끗한 것만 먹어서 말이야. 시골에서 농사 지었다고 하는데 농약도 뿌렸을 거고 난 영 못 믿겠네? 그리고 나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 아깐 시어머니께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야. 맞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괜히 또 이런 걸로 고자질하지 말고.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화가 나 두 형님들 붙잡고 두 형님들에게 속갯말을 퍼붓고 말았어요. 형님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손수 농사지어 해주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버리실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동서, 기가 막히네.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말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기막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받았으니 버리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왜 동서 어머니의 그 더러운 흙 묻은 고구마를 먹어야 하는데 동서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래서 내가 동서랑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동서, 이번 기회에 나도 확실하게 말해두겠는데 더 이상 우리한테 기어오르지 않았으면 하네? 거지 같은 시골 집안 출신의 사업망의 시댁에 기생하고 있는 동서네. 솔직히 말해서 한 가족으로 받아주기도 싫어.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있으니 받아주고 어떻게든 한 가족으로 잘 지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내 호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걸로 괜히 시비 걸어서 내 심기 불편하지 않게 해주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떡 붙어버렸어요. 큰형님 입에서 나온,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 여자 입에서 나온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스럽게 절 찌르는 것 같았죠. 순간 열심히 구슬땀 흘리며 농사 지으셨을 엄마 모습까지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그만 분이 못 이겨 그 자리에서 고구마를 들어 두 형님에게 차례대로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형님들은 알이 크고 단단한 고구마에 맞아 하나같이 비명을 질렀고 작은 형님은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시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죠. 전 지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형님이 한 말도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제가 당한 일을 듣고는 놀란 얼굴로 이게 사실이냐며 형님들을 추궁했어요. 그러자 형님들은 앞다투어 끝까지 안으려고 부정하더군요. 제가 다 꾸며낸 거짓말이라면서 거의 영화 한 편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어 거짓말하는데 듣는 내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고구마는 왜 쓰레기통에 있었던 게야? 쓰레기통에 있었다뇨. 아니에요, 어머님. 제 가방 안에 있었어요. 어머님도 제가 가방 안에 고구마 넣는 거 보셨잖아요. 막내 동서가 갑자기 격분해서 가방 안에 있는 고구마를 뺐더니 자기 어머니가 힘들게 농사 지은 거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먹지 말라고 던진 거예요. 이런 말 그렇지만 어머님, 막내 동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의 미쳐가고 있다고요. 두 형님은 가짜 눈물까지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고 시어머니는 두 형님들과 제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항변하려 했지만 큰형님은 급기야 엉엉 오열하듯 울며 그것마저 묵살시켰고요. 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들은 시어머니께선 사실상 제 말을 더 믿어주시는 듯 했지만 그렇다 해도 물증이 없어 그 일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어요. 답답한 건 저뿐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얼마나 분이 나던지 마음 같아선 형님들의 머리채를 뜯어놓고만 싶었어요. 허나 다행히 남편은 이 사건 이후 이제야 정신이 좀 든 건지 형님들이 절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접 받는다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네요. 그 뒤 저희 부부는 생활에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시어머니께 말해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명절날에는 되도록 형님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시어머니께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형님들은 첫날, 저는 둘째 날에 오게 하여 그렇게 몇 년간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지내게 해주셨죠. 하지만 저는 형님이 제게 한 짓들, 말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잠들기 전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려 잠도 못 들고 뒤척이곤 했죠. 그래도 일단 빚을 갚고 살아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그저 열심히 앞만 보고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나갔어요. 사람이 공경에 처해도 살 방법은 있는지 그리 일을 해나가다 보니 짙었던 안개도 거치고 캄캄했던 앞도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즈음 좋은 소식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친한 언니에게 사업자 일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친한 언니가 만두가게를 하나 여는데 같이 일하자는 동업 제안이었죠. 만두가게가 잘 될까 싶었지만 직접 가게 위치도 보고 만두 맛도 보니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희한텐 그만한 자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도와주신 분이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부모님은 휴일 없이 열심히 사는 저희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시곤 했는데
소중한 본인 재산이 일부를 쥐어주시며 잘해보라 응원해주셨죠. 그런 시어머니 응원 덕분에 저희는 한 번 더 힘을 얻고 만두가게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만두가게는 오픈 첫날부터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잘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밥 먹을 시간 없이 가게가 끝날 시간에 한 끼를 겨우 먹곤 했는데요. 허겁지겁 그렇게 밥 먹으면서도 나날이 쌓여가는 돈을 보니 기분이 그리 좋을 수 없었죠. 그렇게 만두가게를 차린 지 5년 후 저희는 기적적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저희를 도와준 시부모님을 찾아가 적지 않은 용돈을 드리며 이 소식을 전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기뻐해 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아휴, 그리 애쓰며 살더니 해냈구나. 아휴, 니들이 장해, 아주 장해. 고생 많이 했다. 감사해요, 어머님. 힘들 때 도와주신 어머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아주며 좋아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더 열심히 살아서 힘들 때 손잡아준 시부모님께도 저희 부모님께도 효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리 살던 어느 날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지 제게 많은 상처를 준 두 형님들과 마주치게 됐어요. 모피코트까지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두 형님이 제 만두가게 앞에 떡하니 서 있더군요. 어머, 동서 여기서 아르바이트해? 몰랐네. 하기야 요즘 최저시급 올라서 사는데 보태면 되겠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전 잘 지냈죠. 그래, 전보다 얼굴빛이 좋아 보이긴 하네. 예전엔 늘 흑빛이어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 여기 가게 사장님이 잘 대해주시나 봐. 그나저나 만두 먹고 싶어서 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는지 얼굴빛이 좋다며 비웃더군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흘러도 형님들은 그대로였어요. 전 올라오는 분을 참고 일단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대기표 받으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보통 기다리셔야 해요. 저기서 대기표 받으시면 돼요. 뭐? 무슨 만두 가게에서 만두 먹기를 대기표를? 웃기네. 그래, 뭐 일단 알겠어. 불쌍한 동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내가 또 사줘야지. 기다릴게. 대신 맛있게 해서 갖다 줘야 돼. 저는 선심 쓰듯 말하는 두 형님을 지나쳐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고 떨리는 손을 꼭 쥐어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리곤 순서가 됐을 때 만두를 형님들 자리에 갖다 주었습니다. 큰형님은 오래 기다렸는지 서둘러 뜨거운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더군요. 그러면서 맛이 나쁘진 않다며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맛이 이상하다며 갑자기 저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동서, 이거 동서가 만든 거니? 아니, 이깟 만두 뭐가 맛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했는지 모르겠네? 나 얼른 미용실도 가야 되는데. 사장 어딨어? 사장 얼굴 좀 보고 싶다. 좀 나오라고 해봐. 맛이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시고 짜! 아니 근데 나 이거 동서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사장한테 직접 말해야겠으니까 사장 나오라고 해봐. 네, 나와 있네요. 계속 말씀하세요. 뭐? 제가 사장이에요. 말씀하세요. 동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장이라고? 그제야 두 형님은 2층까지 있는 만두가게의 규모를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작은 형님은 옆에서 말까지 더듬으며 그게 정말이냐 되물었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빤히 형님들을 바라보자 큰 형님은 어떻게 된 거니 물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말했어요. 그러자 첫째 형님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고 둘째 형님은 배가 아팠는지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때 첫째 형님이 전에 없던 상냥한 목소리로 제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더니 모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드디어 우리랑 수준이 맞겠다. 그치? 막내 동서,
혹시 오늘 일 끝나고 뭐해? 우리 요 앞에 마침 좋은 미술 전시가 있다고 해서 갈 생각인데. 동서도 같이 가지 그래. 요즘 얼굴도 못 보고 지냈잖아. 밀린 얘기도 하고 그러자고. 우리가 요즘 주식 투자에 관해 공부하는 모임을 갖고 있거든. 동서도 모아놓은 돈 있을 테니 여기 모임 참석하면 얻을 정보 많을 거야.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라 특별히 끼워주는 거니까 모임 참석하고 싶으면 우리랑 어울리는 게 동서한테 많은 도움 될걸? 이제야 저를 끼워주고 싶었던 모양인지 태도가 180도 변해 그렇게 살랑살랑 저에게 말하는데 저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이미 두 형님 다 형편이 안 좋다는 소식은 시어머니께 들은 만큼 들은 뒤였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 모임이니 뭐니 하면서 아직도 허영심에 젖어있는 꼴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불편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더욱 엮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꾸 없이 이제 식사 다 하셨으면 댁에 앉는 손님들 있으니까 나가달라고 하고 뒤돌아섰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갑자기 작은 형님이 기어이 제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이깟 만두가게 하나 한다고 꼴에 지금 유세라도 떠는 거야 뭐야? 암만 용을 써봐. 서민 출신인 거 시골 출신인 거 티 안 날 줄 아니? 우리가 놀아준다고 할 때 껴! 괜히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튕기지 말고. 서민 출신이요? 그러는 형님들은요? 큰형님은 사업하는 아주버님 요즘 사업 규모가 확연히 줄어들어 소형 평수로 이사까지 가시고 작은 형님은 아주버님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려 집안 살림 거덜나고 있다면서요. 아직도 절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니 말씀드리죠. 형님들, 이제는 제발 돈으로 사람 평가하고 재는 거 그만두세요. 그게 쪽팔린 거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 돈 빌리려고 재산 물려달라고 아주버님이랑 시위하고 있다면서요. 제 귀에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들린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동서가 어쩔 건데? 시어머니께선 형님들한테 재산 주실 생각 하나도 없으시다고 해요. 이미 유언장 작성도 끝나셨고요. 사회에 다 기부하실 생각이라고 하니 욕심 그만 부리세요. 시부모님 집에 한 번만 더 찾아가서 난리 부리시면 경찰이라도 불러서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이제 돌아가 주세요. 더 여기 계시다간 영업방이 될 것 같네요. 제 말에 두 형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큰형님은 자기 처지가 들킨 게 부끄러운지 얼굴이 벌개져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둘째 형님이 입은 모피코트 아래로 낡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 살림살이를 위해 옷이나 신발까지 파셨어야 했을 테니 그 신발이 최선이었겠죠. 저는 그런 형님의 신발을 보다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형님 앞으로 밀었어요. 신발은 좋은 거 신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라도 신어서 신세 면하세요. 그래야 빈티가 안 나죠. 이 모질이들아. 그리고 저는 부르르 떠는 형님들을 뒤로하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왔어요. 요즘 여전히 저는 남편과 함께 오늘도 부지런히 만두를 빚으며 하루를 열고 있어요. 가게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는 생각에 요즘은 하루하루가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지곤 해요. 그리고 못난 형님들 소식을 건너들었는데 큰형님은 아주버님 사업이 부도나서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했고 둘째 형님은 첫째 형님이 자기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까 싶어 연락을 끊은 채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참으로 사람 일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저에게 기생한다며 자신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장담했던 인생들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허영의 끈을 놓지 못하고 모피코트 입고 모임을 운운한 두 형님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저어집니다. 저는 인생의 굴곡을 크게 겪고 살아온 만큼 배운 것도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당시에야 사는 게 힘들어 삶의 감사함을 느끼기도 여유를 갖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생긴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도 부디 무탈하시길 바라며
혹여나 좋지 않은 시기에 와 계신다면 그 또한 현명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꽃길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